전에 전자기학에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좀 지도를 좀 그려주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는 이거를 칠판에 그려놓고는 안 찍어놔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애매한데,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전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자기는 전부 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전하, 쿨롱, 모든 게 전하가 움직이면서 또는 전하로 만들어진 현상이에요. 전하가 있으면 이제 힘을 받게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힘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기장이라는 걸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기장에서 파생돼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전위라는 게 있어요. 또는 이게 전기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그 1학기 때 배운 포텐셜 에너지하고 비슷한 건데 좀 약간 다른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다음에 나가는 것이 이제 전기장을 저장하는 축전기를 배우게 됩니다. 축전기.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전하 가지고 하는 일이 다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전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럼 전류가 됩니다. 이 운동. 1학기 때 배울 것은 사실 운동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고, 다음에 여 밑에 나가면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 ohm의 법칙을 나옵니다. 이거 이제 전류가 흘러갈 때 뭐 저항이 어떻고 뭐 얼마나 잘 흘러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사실 전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전류에서 자기장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뭐 힘이란 게 들어가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고 오히려 전기장, 자기장, 이 개념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자, 자기장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축전기에 해당하는 것이 코일이 나옵니다. 솔레노이드.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실제로 뭐 실생활에서 자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까지가 배우면은 사실은 전기장, 자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은 전자기파입니다. 좀 더 멀리 그려야 되겠네. 여기서 이제 전자기파입니다. 빛이나 전파나 뭐 전자기파,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까지 배우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만 뚝 떼옵니다. 사실 두 개를 떼와가지고 저기 자기장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전자기 유도라는 게 있죠. 자기장이 변화하면은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에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또 이제 막스웰 방정식 나오죠. 방정식이 전기관과 자기장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자기파를 갈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맵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강의가 내용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이것만 알면 다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장의 성질을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기장을 가지고 하면은 자기장을 만드는 건 전류지만은 결국 자기장의 성질을 또 연구를 하고, 뭐 여기 뭐 중간에 저기 뭐가 하나, 교류회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요 두 개로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 교류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교류회로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지금 저 두 가지가 측면이 있는데, 전기공학부, 옛날에 이런 교류회로나 이런 회로 같은 거를 전기공학부나 저 공대생들한테 아주 좀 자세히 해줘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2, 3학년 가서 지겹도록 할 건데 1학년에 와서 좀 딴 거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말이 있어서 오히려 전기공학과나 저기 전자공학과 이쪽으로는 이거를 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너무 안 해주면 또 이제 다른 학과에서는 2, 3학년 때도 전혀 안 해보니까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장의 성질에 와 있어요. 전기장의 성질에 와 있어요. 요거는 그림을 여러분들 수시로 한번 보세요. 어디쯤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괜히 그냥 앞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도대체 목표도 없이 가는 것보다 내가 이제 여기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구나 이걸 알면은
좀 덜 답답하겠죠. 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뭐 저기 앞으로 가라는 것보다 이렇게 건물 뭐 어디 뭐 스타벅스 지나서 뭐 어디 지나서 그러면 좀 더 쉽잖아요. 자, 그 전기장의 성질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답을 말하면은 가우스 법칙이라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합시다. 자, 전기장은 전하 Q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느 한 점에 전기장 E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사실은 Q0분의 F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아주 작은 전하 Q0를 놓으면은 이게 힘을 받을 텐데 그 힘을 전하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전하당 얼마만한 힘을 받느냐. 그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쿨롱 법칙을 아니까 이 전기장에는 그대로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 제곱분의 Q R 방향이라고 벡터 방향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짐을. 여기 이제 벡터 방향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이 그러면 균일한 전기장이 있으면은 균일한 전기장.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전기장을 들어오면은 원래 전기장이라는 것이 전하에서 만들어지고 힘으로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공간의 성질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공간에 그냥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 거예요. 이 전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이제 저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쪽에 지난 시간에 봤듯이 무한 평면 전하를 갖다 놓으면 여기에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균일한 전기장을 그냥 E라고 합시다. 자, 전기장의 성질 중에서 하나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가우스 법칙을 하려면은 닫힌 상자를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수학에서 이야기하면 닫힌 폐곡면입니다. 이런 모양을 하나 그리죠. 이게 이제 닫힌 폐곡면이라 그러면은 자, 닫혔다는 말은 뭐냐면 안하고 밖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닫혔다 그러면 어디가 아니고 어딘지 밖을 알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으면은 이건 닫힌 폐곡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아닌지 어딘가 밖인지를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쭉 걸어 들어가다가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 거고 여기를 완전히 닫아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과 밖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으면은 그러고 나서 이 전기장을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1학기 때 유치해서 배웠을 겁니다.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폐곡면 안에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보자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니까 사실은 시간에 대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 폐곡면, 닫힌 폐곡면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처음에 폐곡면 복잡하죠. 이렇게 그리는 게 복잡하니까 제가 상자를 그려봤습니다. 이거 모양 복잡하게 하니까 귀찮으니까 일단은 제가 상자를 그려봤습니다. 요런 상자를 그려봤죠. 자, 상자를 그려봤더니만은 상자도 이쪽 면하고 요 면하고는 흐르는 전기장의 수직인 면을 갖다 대죠. 수직인 면을 갖다 대면은 갖다 대고 이 물이 이쪽으로 안으로 이 표면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마음대로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쪽 면을 통해서 전기장 이만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 면으로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 물의 양 또는 이제 우리가 전기장 플럭스라고 부릅니다. 전기장 플럭스라고 부르는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만한 전기장 균일한 전기장에다가 단면적 A만큼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면적이 작으면 적게 들어올 테고 면적이 크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넓혀 놓으면은 들어오는 데가 많으면 많이 들어올 테고 면적이 작으면 적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적이 비례합니다. 이게 들어오고 있는 양입니다. 들어오고 있을 때 사인이 중요한데
들어오고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고 있죠. 여기 나가는 양이죠. 나가는 양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전기장 크기에다가 A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가고 있을 때는 플러스를 붙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이유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플러스로 계산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나가는 양도 플러스 이만큼이고 들어온 양이 이만큼입니다. 자, 옆면을 보면은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보면은 여기는 면이 평평한데 그냥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 버리죠. 여기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0이에요. 0. 여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여기도 0. 하나, 둘, 셋, 네 면을 통해서는 이 전기장이나 혹시 물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0이죠. 자, 그럼 이걸 합을 다 내보면은 상자가 6면에 대해서 합을 내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0이 4개가 있죠. 그래서 다 더하면 사실 0이 됩니다. 자, 이게 0이 된다는 성질이 전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우리는 균일한 전기장에 대해서 이거를 보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닫힌 폐곡면이라 그랬는데 맨날 이렇게 상자만 잡아야 되느냐? 자, 그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상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불규칙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많이 봤듯이 갈라야죠. 짜게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합시다. 이상한 모양이 폐곡면이. 저 반대로 색깔 반대로 그립시다. 이걸 빨간색으로 그리죠. 폐곡면이 이상한 모양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퀴입니다. 안하고 바퀴 있으면은, 자, 그럼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지나가죠. 또 일정하다고 합시다. 유니폼하다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저 때는 조금 전에는 제가 이게 전기장에 대해서 수직면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문제없이 계산을 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이걸 전부 다 자릅니다. 면을 이렇게 굉장히 잘게 자르다 보면은 결국 요 한 면은 상당히 평평해지겠죠. 내가 계속 작게 자르다 보면은 평면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평면을 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평면이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이게 이제 이 중에 어떤 한 평면입니다. 아주 작게 자른. 혹시 만약에 뭐 1cm, 1cm로 자르는데도 굉장히 크다 싶으면은 뭐 1mm, 1mm로 자르면 되죠. 그 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굽은 게 보이면은 다시 1마이크론으로 자르든지 해서 계속 자르면 됩니다. 잘라가지고 상당히 평면처럼 보이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평면에 대해서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뀝니다. 이게 이렇게 있겠죠. 이런 모양이겠죠. 전기장이 이런 각도로 가고 있다. 전기장이 수직이라면은, 이 면의 수직이라면은 간단하게 요거의 면적을 우리가 델타 A라고 했다면은 전기장이 면의 수직이면 간단하게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델타 A만 곱하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기 봤던 거죠. 면의 수직이면. 근데 수직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면을 제가 요렇게 그립시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평면에 요렇게 있다고 하고 전기장이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게다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죠. 수직에서 벗어나는 각도입니다. 그 수직이면은 0도고, 그 다음에 수직에서 벗어난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벡터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기장을 하나는 이렇게 이 면의 평행한수 성분하고 그 다음에 면의 수직인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 보면은 평행한 성분은 이 녀석은 아까 저 면을 중심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닫힌 폐곡면 안에 물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또는 전기장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녀석은 관계가 없고 요 녀석만 관계하죠. 요 녀석은 그야말로 이 녀석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 요 성분의 길이는 2에다가 코사인 테타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얼마만큼 들어가고 나느냐? 그래서 이제 델타 파이라는 것을 플럭스의 요 면을 지나가는 플럭스의 양은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여기 중심에 그 다음에 델타 A를 곱하고 요 면적 그 다음에 각도 코사인 테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각도 테타는 반드시 면의 수선을 그은 다음에 수직하고의 각도입니다. 이 평면과의 각도가 아니라 면에서 수직한 거에서 그 어떤 테타를 해서 각도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요거를 다 자른 조각조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여기 전기장의 각도, 면적, 전기장 크기 해서 곱하고 이거 곱하고 해가지고 전체 플럭스는 이거를 다 더하면 됩니다. 어떤 i번째에서 델타 AI가 나오고 코사인 베타 I로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됩니다. 다 더해주면 전체 플럭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플럭스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저렇게 사면체가 되면은 정육면체가 되면 굉장히 간단해지죠. 간단해지는 것이 왜냐하면 정육면체에다가 균일한 전기장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잘라도 되거든요. 이만한 면적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곱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폐곡면이 곡면이 찌그러지거나 또는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다면 균일한 예를 들어 사각형이라도 이런 사각형을 정육면체를 그려놨는데 제가 아는 전기장이 하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각도가 쭉 다 달라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코사인 테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곱해야 됩니다. 또는 전기장의 크기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크기가 여기서 여기 바뀔 수도 있고 어쨌거나 무지무지하게 아주 작은 면으로 다 쪼갠 다음에 각 쪼갠 면에 대해서 전기장 크기하고 면의 면적 그리고 면의 수직인 성분하고 각도에 곱한 것을 코사인 각도 곱한 거를 다 더하면 전체 플럭스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은 뭐 각도를 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니까 괜히 그렇게 보이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주고 여기서 수직을 그어라 그러면 수직을 어떤 사람 이렇게 그을 수도 있죠. 수직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죠. 이건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리고 각도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이러면 코사인 테타가 사인이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 세타 프라임하고 세타가 되면은 코사인 테타 프라임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테타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산이 이제 내가 계산하는 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게 사인이 바뀌어 버리죠. 이러면 또 이제 서로 약속이 안 맞죠. 내가 계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계산 틀리니까. 자,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느냐? 수선은 수직 방향은 항상 안에서 밖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는다. 자, 이러면 이제 서로 간에 오해가 없습니다. 일단 폐곡면이라 그랬기 때문에 항상 안과 밖이 정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커브가 이런 곡면이 있으면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면의 수선은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밖으로 잡는다는 거죠.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그럼 요 밑에 있는 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밑에 있는 면은 이거는 또 안에서 밖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수직의 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전기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적용되는지 봅시다. 조금 전에 했던 저거 정육면체를 들어보죠.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정육면체가 있죠. 그 다음에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합시다. 이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죠.
자, 그럼 이제 면 1번 면은 요 뒤에 있는 요겁니다. 1번 면의 수직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수직 방향입니다. 수직 방향이고, 그러면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수직 방향은 이건데, 수직, 전기장은 이쪽입니다. 그죠? 요 면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각도니까 180도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플럭스를 계산하면은, 전기장의 크기는 일정하니까 그대로 두고, 이거 면적 A에다가 코사인 180도 하면은 마이너스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A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면은 보면은 또 요렇게 면이 있는데, 이게 수직 방향이고 전기장도 같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각도는 0도가 되죠. 0도가 되니까 코사인 0은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기에서는 전기장에다가 A 플러스가 나오죠. 코사인 제로니까. 자, 이 면은 수직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면의 수직 방향은 수직. 그런데 전기장은 이쪽 방향입니다. 자, 그럼 90도가 나오죠. 그럼 코사인 90도는 제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쪽 플럭스는 여기서는 0이 나옵니다. 여기도 앞면도 수직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전기장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하면은 항상 0이 나오고, 앞에 뒤에 다 더해가지고 플럭스를 이렇게 다 더하면은 결국 0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증명은 안 하지만은, 사실 하기는 어렵지만은, 균일한 자기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폐곡면을 잡더라도 이 전체 플럭스는 0이 나옵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쪽으로 들어갈 때 이쪽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 플럭스가 쫙 나올 테고, 여기서는 플러스 플럭스가 쫙 나오죠. 그걸 두 개를 다 더하면은 정확하게 0이 됩니다. 그럼 0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이게 맨날 0이면은 또 이제 정말 좋은 성질이죠. 근데 이제 0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이 안 되는 경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보이다 말았던 것이, 전압 플러스 Q를 하나 놓읍시다. 그럼 여기서 전기장이 이렇게 사방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나오죠. 자, 그럼 여기다가 폐곡면을 잡는데, 폐곡면을 내가 이렇게 반경 R짜리 9로 잡읍시다. 공으로 잡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이니까 저것처럼 잘라야 돼요. 이거 면이 안 나오니까 평면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르다 보면은 여기 어떤 한 면이 요게 나오겠죠. 아주 작은 면이. 근데 공이니까 이게 공의 중심을 전하로 잡으면은, 공의 중심이 여기라면은 요 면을 잡았을 때, 요 면을, 여기 이제 어떤 요 한 면을 잡았을 때, 요렇게 잡았을 때, 요 면이, 수직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공의 표면에서, 공 표면에서 수직 방향은 이 원점을 지나는 방향이죠. 그래서 전기장 방향도 이쪽 방향입니다. 전기장. 그래서 모든 점에서 전기장과 수직 방향의 각도가 0이 됩니다. 어떻게 잡더라도. 내가 어떻게 잡더라도 이 중심을 여기 정확히 일치시켜야 돼요. 요걸 약간 삐딱하게 해버리면 안 되죠, 물론. 그런데 우리는 중심을 일치시키면은 공의 모든 위치에서 저기 세타는 0이 되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전기장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내가 반경 R 9로 잡았기 때문에 전기장의 크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로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모든 구면에서. 자, 그러면은 요 면적을 델타 A라 그러면은 델타 파이는, 요 하나에 대해서 델타 파이는 E에다가 델타 A에다가 코사인 0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에다가 델타 A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전부 다 이제 구표면에 내가 아주 작은 사각형으로 쪼갠 거를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파이라는 것은 구표면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작은 거를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에다가 델타 A로 다 더해야 되는데, 요거는 안 변하죠. 내가 반경 R짜리 9로 잡았으니까. 그럼 이거는 그대로 나오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가 나오고, 시그마 델타 A 구표면에 대해서 내가 작은 사각형으로 쪼갠 면적을 다 더합니다. 그럼 사실 이게 구의 표면적이죠. 표면적을 구하는데
이 공을 아주 잘게 다 짜갠 다음에 각각의 짜갠 거를 전부 다 이제 사각형으로 근사해가지고 면적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다 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더하면 결국엔 부의 표면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제곱분의 Q 4파이 R제곱이고, 그럼 여기서 4파이 R제곱 써서 Q 나누기 엡실론 제로가 나옵니다. 0이 아니죠. 적어도 이제 어떤 내가 공을 잡아가지고 공 안에다가 전화 하나를 딱 집어넣고 공을 잡으면은 그때 전기장이 이 공에서 나가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플러스로 확실하게 뭔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를 잡으면은 여기서 전화를 전화를 놓으면은 여기서 Q는 양의 양이라고 합시다. Q는 양이라고 그러고 내가 여기 마이너스 Q를 놓읍시다. 자, 이때는 전기장이 안에서 들어가는 방향이죠. 전부 다 밖에서 참 들어가는 방향.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느냐? 전기장 방향이 더 이상 이렇게가 아니고 전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수직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180도가 돼버리고 크기도 같고 다 똑같은데 여기가 0도가 아니라 180도가 돼가지고 이제 마이너스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이너스부터 붙기 시작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엡실론 제로분의 마이너스 Q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도 할 줄 모르죠. Q를 놓고 여기다가 정육면체를 놓으면은 이 Q를 포함하는 전하가 안에 들어가 있도록 이게 정육면체 안에 있게 이렇게 가지고 저런 식으로 또 플럭스를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래도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나옵니다. 모양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하 하나를 둘러싸는데 공으로 둘러쌌을 때는 직접 계산할 수가 있었죠. 공으로 둘러싸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공으로 둘러싸나 이렇게 정육면체로 둘러싸나 뭐 원뿔로 둘러싸나 어쨌거나 안에 전하가 하나만 들어있으면은 플럭스는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나온다. 이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 플럭스가 파이가 플럭스를 계산하려면은 가정이 몇 개 들어가요. 파이를 하려면 벌써 이제 우리가 폐곡면이 있어야 되고 폐곡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폐곡면이 있으면은 이 폐곡면에 대해서 파이를 계산하면은 파이는 엡실론 제로분의 좀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파이는 엡실론 제로분의 안에 있는 폐곡면 안에 있는 전하의 총량입니다. 이게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우리 굳이 힘들게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폐곡면을 딱 둘러싼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전하의 양만 따지면 돼요. 이게 플러스 Q냐, 마이너스 Q냐, 제로냐. 여기는 플러스 Q였으니까 파이는 엡실론 제로 Q가 나왔고, 여기는 전하가 마이너스 Q가 있었으니까 파이는 엡실론 제로분의 마이너스 Q가 나왔고, 여기는 안에 전하가 전혀 없습니다. 안에 전하가 없죠. 안에 전하가 없어서 이때는 파이는 0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얘를 좀 더 확장시켜 보면은 좀 더 복잡한 예로 갑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이폴 쌍극자,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여기 플러스 Q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Q가 있는 이런 쌍극자에 대해서 전기장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실 왜 전기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림을 그리자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타나요. 책에 뭐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저기 3차원으로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만약 이렇게 복잡한 전기장인데 여기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공을 잡아줘 버리면 폐곡면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럭스 파인 어떻게 될 것이냐, 간단하게 엡실론 제로분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의 개수를 셉니다. 전하가 하나, 둘, 전하가 플러스 Q 하고 마이너스 Q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0이 돼가지고 답은 0입니다. 그래서 다이폴 쌍극자가 있더라도 쌍극자에 전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개를 다 덮도록 폐곡면을 잡아주면은 그때 플럭스는 0이 됩니다. 이게 가우스 법칙의 강점이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잡고 이거를 좀 삐딱하게 잡아가지고, 약간 삐딱하게 잡아가지고 혹시 이렇게 잡아줘 버리면, 이렇게 잡아줘 봅시다. 플러스 Q는 밖에 있어요. 마이너스 Q는 안에 있고, 요 경우는 파이가 엡실론 제로분의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이거 뭐 저거 계산하려면은 아무도 못합니다. 사실은 저기 컴퓨터가 돌려봐야 되는데, 이게 가우스 법칙으로서 엡실론 제로의 마이너스 Q가 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생활하도록 합시다. 이런 거를 다루는 학문이 수학에서 위상수학이라는 겁니다. 영어는 토폴로지라고 그러죠. 토폴로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내가 잡은 폐곡면 표면에서의 전기장의 자세한 성질을 다 알아야 이 플럭스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이 폐곡면 안에 전기장을 만들어내었던 소스, 만들어내는 근원인 전하의 개수만 세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의 양만. 그러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나옵니다. 전하의 총량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플러스 2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고 플러스 3Q가 있다. 이제 문제, 예제 이런 거 잘 나오죠. 여기를 둘러싸면 플럭스가 없어야 되느냐? 엡실론 제로분의 2Q. 여기를 둘러싸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두 개 하고 한 개 빼죠. 그럼 엡실론 제로분의 Q. 여기를 둘러싸면 어떻게 되느냐? 엡실론 제로분의 2Q.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둘러싸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5Q. 여기를 다 둘러싸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4Q.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그 뭡니까? 폐곡면 안에 있는 전하의 수만 세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폐곡면에서 안과 밖이 중요한 것이 어디가 아니고 어딘가 밖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밖이라면 밖에 있는 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안에 있는 차지의 수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써가지고 조금 널리 알려진 사실을 하나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균일한 전하 밀도를 가지는 구를 생각을 합시다. 그 전하 밀도 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속에 있는 전기장을 구하고 싶어요. 일단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저기 우선 요거 좀 이따 할게요. 일단 우선 반대로 시작합시다. 여기 전하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전하. Q가 하나 있다고 하죠. 이렇게 전하 Q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구하고 싶어요. 이 공간에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공간에 있는 전하를 구하려면은 그 가우스 법칙을 써서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대칭성을 찾아봅니다. 대칭성을 찾아보면 이거는 구면 대칭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내가 전하가 이 우주 공간에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점이 하나가 있으면은 방향도 없고 아래 위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옆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만 뭐가 다르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내가 달라질 수 있죠. 내가 여기서부터 가까이 있네 멀리 있네는 알고 있지만 방향은 전혀 모릅니다. 자, 구면 대칭이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 한 점에서 전기장이 있었으면은 전기장을 내가 구했다고 합시다. 이 한 점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거리는 같고 이 모든 구 표면에서의 전기장 값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면은 그거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보면은 공간이 완전 대칭 상태였는데 내가
이거는 길고 이거는 짧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뭔가 공간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후면에서는 전부 다 대칭 때문에 여기가 전기장이면 저쪽도 전부 다 전기장이 맞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조금 복잡하지만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없습니다. 기울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 기울어질 수 없냐? 내가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쪽으로 돌리면은 대칭을 이렇게 잘 돌려서 하면 나중에 이게 이쪽 방향으로 나오게 돼요.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제일 쉬운 거는 거울에 비춰보면 됩니다. 여기다 거울 하나 갖다 대버리면은 전기장 방향이 이쪽으로 휘어져. 그래서 결론은 가능한 것이 여기에서는 이 전화 위치에서 저 외부 방향으로 저기 방사선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만이 전기장이 가능합니다. 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거리를 갖다 재면 되니까 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는 E의 크기는 R에만 비례합니다. 비례하고 항상 이 구표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우스 법칙을 씁시다. 내가 폐곡면을 이 구로 잡읍시다. 조금 전에 논리 전경은 약간은 달라요. 지금은 이제 쿨롬 법칙을 모른다고 하고 폐곡면을 잡았습니다. 폐곡면을 잡으면은 파이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 델타 A를 해가지고 전기장에서 다 할 텐데 결국에는 E에다가 델타 A에다가 코사인은 0입니다. 코사인 0. 이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없어지고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시그마 델타 A가 나오면은 이거는 사실은 4파이 R제곱분의 R제곱의 전기장의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우스 법칙에서 이 폐곡면을 지나가는 플럭스의 양은 이거는 엡실론 제로분의 안에 있는 전하의 양이니까 Q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럼 전기장의 크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제곱분의 Q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사실 쿨롬 법칙에서,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에서 쿨롬 법칙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쿨롬 법칙에서 가우스 법칙의 아주 특별한 예를 보여준 거죠. 0이 되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무조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균일한 전하 밀도를 가지는 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안에 전기장을 구하고 싶어요. 전기장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내가 폐곡면을 이렇게 잡습니다. 반경 R짜리 폐곡면을 잡습니다. 이 반경은 R이라고 합시다. 자, 반경 R짜리 폐곡면을 잡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게 구면 대칭이니까, 구대칭이니까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반드시 이 반경상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폐곡면에 대해서 플럭스를 구하면은, 플럭스는 파이를 구하면은 전기장 크기, 그 다음에 전기장 크기는 다 똑같아야 돼요. 조금처럼 구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델타 A 코사인 테타는 0입니다. 시그마 다 더하면 결국에는 E에다가 4파이 R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뭐와 같아야 되냐 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안에 있는 전하량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폐곡면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입니다. 폐곡면 속에 있는 전하량은 폐곡면의 부피에다가 전하 밀도를 곱하면 되죠. 반드시 밀도가 주어졌으면 뭔가를 곱해야 전하량이 나옵니다. 부피를 곱하든지 면적을 곱하든지 길이를 곱하든지. 자, 그러면 폐곡면의 부피는, 이거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고 전하 밀도는 로로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폐곡면 속에 있는 전하량이에요. 그 결국에는 플럭스라는 것은 그거는 엡실론 제로분의 1 3분의 4 파이 R 3승 로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우스 법칙에 가면은. 그런데 이게 우리 전기장으로 계산한 걸 보면은 4 파이 R 제곱의 전기장의 크기를 곱한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기장의 크기는 그러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1 3분의 4 파이 R 3승 로에다가 이걸로 나눠줘야 되네요. 4파이 R 제곱분의 1로 나눠주면은 4파이 4파이는 없어지고 R 제곱이 R로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3 엡실론 제로분의 로 R로 돼가지고 중심에서부터 거리에 비례하는 전기장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거 이제 중력에서도 했었죠. 중력할 때 지구에다가 터널을 뚫고 뭐 중력의 크기를 계산하면은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쭉 커지다가 만약에 폐곡면을 바깥으로 잡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잡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플럭스라는 것은 이제 엡실론 제로분의 1, 이 안에 있는 전기장에 다 하니까 3분의 4 파이 R 3승 로가 됩니다. 이게 플럭스가 돼야 되죠. 구 바깥으로 나가면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플럭스를 또 전기장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딱 깔아서 전기장의 크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3분의 4 파이 R 3승 5가 되죠. 이거는 쿨롬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하가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전기장에 나타나죠. 요거는 조금 전에 본 저 균일한 전하 밀도를 가지는 구의 총 전하량이에요. 요거는 변하지 않는 양이죠. 그래서 R 제곱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R에 대해서 전기장이 처음에는 0, 0부터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2의 크기가, 그 다음에 반경 R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높을 때 전기장의 크기가 3 엡실론 제로분의 로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0부터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R 제곱분의 1로 감소하게 되는 전기장입니다. 이건 R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1로 감소하는 전기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쓰게 되면은, 가우스 법칙을 쓰는 경우는 대칭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대칭성이 전혀 없고 모양도 지 맘대로 하면은 사실 가우스 법칙을 쓰나 마나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굉장히 우리가 구하는 그 시스템이 대칭이 있을 때는, 조금 전에 어떤 대칭을 썼냐 하면은 구면 대칭이 있어가지고 전기장의 크기가 내가 잡아주는 구 모양의 폐곡면에서 전기장의 크기는 같다.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은 구의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그 두 가지를 대칭성에서 얻어야 됩니다. 대칭성에서 얻어가지고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까지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플럭스가 엡실론 제로분의 안에 어떤 전하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 바깥컷의 저거 플럭스 구한 게요. 2 곱하기 시그마 델타 A잖아요. 어디 갔나? 이거. 거기 왜 스몰 아니에요? 내가 구를 더 크게 잡았으니까. 이까지 R로 더 크게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R에 비례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야. 처음에 R이, 스몰 R이 빅 R보다 작게 잡았을 때는 요 안에 들어가는 전하량이 어디 갔어? 어디 갔나? 요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커지면은 결국에는 이 표면에 오면은 모든 전하를 다 포함하게 되고, 그 다음 밖으로 가면은 이 전하량은 안 변한다고. 왜냐면 여기는 빈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그대로 일정하게 되면서 면적만 넓어지니까 그 다음에 전기장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가우스 법칙을 쓸 수 있는 하나 또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무한 평면 전하를 생각을 해봅시다. 무한 평면 전하. 그 평면에 이만한 무한한 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시그마라는 면 전하 밀도, 균일한 면 전하 밀도. 여기 균일한 면 전하 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면 전하 밀도니까 당연히 시그마 곱하기 면적을 해야 전하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에서 밀도라는 말이 주어지면 반드시 뭘 곱해야 돼요. 거기다가 밀도에다가는 부피를 곱하든지 면적을 곱하든지 길이를 곱하든지 그걸 곱해야 이 전하량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냥 이렇게 밀도만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저 많이 틀리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파이는 엡실론 제로분의 로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틀리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건 전하량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하 밀도지. 여기다 반드시 부피를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면 전하 밀도라면은 시그마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바닥이. 우리가 이 바닥이
균일한 전하 밀도로 무한 공간으로 가득 다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칭성이 뭐냐? 대칭성은 뭐냐 하면은 무한한 공간에서 변화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1km를 옆으로 걸어가도 내가 이게 동쪽으로, 해가 없다면 동쪽으로 왔는지 서쪽으로 왔는지 전혀 구분을 못 하죠. 그래서 무한한 평면에 전하가 저렇게 깔려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동쪽으로 1m를 가든 2m를 가든 서쪽으로 가든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점에서 내가 이 점에서 전기장이나 이 점에서 전기장이나 이 점에서 전기장이나 모든 전기장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대칭이죠. 어딘지 모르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무수히 무한한 평면이라면 내가 여기 서 있으나 옆으로 가 서 있으나 조금 더 옆으로 가 있으나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이 말은 전기장 방향이 전기장의 크기가 여기에 전기장의 크기하고 여기에 전기장의 크기하고 여기에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까지 다 똑같아야 됩니다. 다르다면은, 만약에 이 다르다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다르다면은 뭔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기장이 세다가 여기는 약해졌다 합시다. 그러면 이 점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균일한 면전화 밀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특별한 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점이 없기 때문에 방향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또 괜히 또 방향이 제가 수직으로 그렸는데, 그럼 만약에 방향이 수직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그렸다면은 이러면 또 이제 뭐냐면은 내가 저쪽 방향으로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이쪽으로 돌아봐도 이로 보나 절로 보나 보이는 건 이 균일한 면전화 밀도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전기장의 방향은 수직 방향 또는 내려가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이 수직 방향, 수선 방향밖에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쪽이 특별한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내가 쳐다보면 뭔가 다른 게 보여야 돼요. 근데 면전화 밀도는 균일하게 다 퍼져 있으니까 그건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이 평면의 수직 방향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면전화 밀도를 이렇게 그립시다. 면전화 밀도를 옆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그립시다. 면전화 밀도를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자, 그럼 전기장의 크기는 내가 뭘 구했느냐? 어떤 거리에 있으면은 여기 이 점이나 모든 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우스 뭡니까? 저 어디 갔나? 저 폐곡면을 내가 여기다가 원통형으로 그립시다. 원통형으로 그리니까 모든 사람이 원통형으로 그리는데 원통을 안 그려도 돼요. 정육면체로 그려도 됩니다. 정육면체로 합시다. 조금 다르게 책에 다 원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정육면체로 합시다. 여기 정육면체로 합시다. 직육면체로 합시다. 뭐 이렇게 가지고 직육면체로 합시다. 직육면체를 하는데 다만 이 옆면이 이 무한 평면의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만들죠.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에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일정하다는 거 알고, 그럼 이 반대쪽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무한 깔려있으면 바닥은 어떻게 되느냐? 바닥은 이걸 뒤집어 보면 알죠. 뒤집어 보면은 여기도 이쪽 방향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또 안 나오면은 내가 밑으로 뚫고 내려가 봤을 때 뭔가 또 달라져야 되죠. 근데 다른 게 없거든요. 내가 이쪽에 있으나 이쪽에 있으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 아니면 저쪽 방향 두 개 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플럭스를 줄 수 있는 면은 요 면하고 요 면밖에 없죠. 왜냐면 옆면은 내가 이 수직으로 잡았기 때문에 수직으로 잡은 다음에 전기장 방향을 하면은 0이에요. 플럭스가. 그래서 플럭스 나오는 게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플럭스는 어떻게 되느냐? 플럭스는 E에다가 A를 곱한 거에다가 두 개가 나오죠. 여기도 밖으로 나오고 저기도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수직 방향을 그리면은 플럭스는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육면체 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은 요렇게 단면적을 요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면에다가 이만한 직육면체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위로 또 나와야 되죠. 이런 직육면체를 생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직육면체 안에 있는 전하량만 따져야 됩니다. 직육면체 밖에 있는 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안에 있는 거는 결국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넓은 무한 평면 안에서 직육면체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은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요거의 전하량은 얼마냐?
전하량은 얼마냐? 엡실론 제로분의 전하량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시그마에다가 요 면적을 포함되면 되죠. 근데 면적이 이게 A였으면 이것도 A고 이것도 A가 될 거죠. 그래서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A가 직육면체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장의 크기는 무한 평면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크기는 이거는 A는 편리하게 없어지죠. 양쪽에 A가 있었으니까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게 이제 무한 평면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크기가 됩니다. 여기서 명심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가우스 법칙은 굉장히 제너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모양을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반드시 저렇게 안 잡고 삐딱하게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굉장히 삐딱하게 이렇게 잡아놔도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안 잡느냐? 이렇게 잡고 나면은 여기 플럭스, 여기 플럭스, 여기 플럭스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굉장히 귀찮죠? 그거보다는 요걸 요렇게 세로로 요렇게 모양을 머리를 잘 써서 잘 잡으면은 옆에는 다 0이거든요. 그래서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니까 수직이니까 그냥 E 곱하기 A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는 얼마 면적을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는 물론 해보면은 아무렇게나 잡아도 가우스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어떻게 잡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가우스 법칙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이 전기장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알고 싶으려면은 상당 부분의 면에서, 대부분의 면에서 플럭스가 0이 되도록 가우스 면을 잡아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면에서 0이 되도록 잡고 정말 아주 쉬운 면에서만 플럭스를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전하를 잘 찾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 안 하고 넘어갔지만은 무한 평면에 이 전하량이 있을 땐 저렇게 전기장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좀 확인을 하고 갑시다. 다 이야기를 했는 건지 덜 했는지. 혹시 뭐 질문 있어요?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더 뭐 궁금한 사실은? 뭐 할 말은 거의 다 했네요, 이제. 자, 그럼 이제 가우스 법칙, 전기장의 성질 중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전기장의 성질 중에서 가우스 법칙이 있다는 거. 법칙이 있어서 태곡면에 대해서 전기장 플럭스를 계산하면은 얘는 엡실론 제로분의 속에 있는 전하량이다. 이거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전기장이 있으면 무조건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기장의 성질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가 전기 포텐셜 할 겁니다. 자, 전기 포텐셜 들어가기 전에 1학기 때 했던 위치 에너지를 잠깐 복습해 봅시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죠. 1학기 포텐셜 에너지를 했었죠. 자,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어떤 힘을 받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을 생각합시다. 이게 지면. 여기서 이제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지면에 있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내가 여기다가 높이 H만한 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럼 이 녀석은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그러죠. 위치 에너지는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지만은 mgh라고 할 거예요. mg에다가 h.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끌어냈느냐? 이 위치 에너지 끌어내는 방법이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물체에 한 일 해준 일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이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기호를 뭘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치 에너지를. 자, 이 지면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뭘로 써서? T하고, K하고, U. 이걸 U0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UH라고 합시다. 자,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게 UH에서 U0를 뺀 값은 이게 변화량이죠. 내가 물체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끌어올릴 겁니다. 자, 끌어올리는데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중력이 물체에 해준 일입니다. 자, 그럼 중력은 M이 올라갈 때 중력은 mg라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물체는 위쪽으로 이동 방향입니다. 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다른 거예요, 지금 사실은. 물론 내가 이거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 팔이 예를 들어 이 화장지에 대해서 내 팔이 이렇게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 에너지에 따른 변화량은 중력이 물체에 해준 일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중력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mg라는 힘에다가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h를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코사인 180도에서 나오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였거든요. 자, 이게 중력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입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게 mgh가 되고 결국에는 uh라는 것은 mgh에다가 u0를 더한 양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놓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0으로 놔버리면은 그러면 결국에 uh라는 것이 mgh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뭘 했냐 하면은 보존력과 비보존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비보존력. 보존력일 때는 위치 에너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보존력일 때는 위치 에너지를 말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마찰 같은 거는 비보존력이라 가지고 우리가 마찰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존력은 어떤 게 보존력이냐? 결국에는 여기서 한 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왔을 때 이럴 때 힘이 해준 일의 양은 제로가 되면 됩니다. 원래 지자리로 돌아오면 제자리로 갔다가 돌아오면은 저 중력이 해준 양이 일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이거를 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다시 그러면은 중력이 해준 일의 양이 0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때 그걸 보존력이라고 하죠. 그 보존력이 되면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기 포텐셜이라는 말이 있는데 포텐셜 가기 전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부터 먼저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똑같은 개념입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력이 해준 일의 양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말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전기력은 보존력이냐? 보존력이다. 답은 이제 보존력이다가 답은 이해가 맞죠. 이거는 좀 보이기 어렵습니다. 전기력이 보존력인 거 보이려면은 정말 전기장이나 전하가 만드는 힘이 있을 때 내가 한 점에 출발해 가지고 쭉 임의의 경로를 따라서 돌아왔을 때 항상 그 일이 0이 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실력으로 보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들 위적분학에서 한 달 뒤면은 배울 거예요. 위적분학에서도 똑같은 걸 배울 겁니다. 그때 증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력이 해준 일의 양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력이 해준 일의 양을 일단 우선 쉬운 경우부터 해봅시다. 쉬운 경우가 여기서 보면은 위치 에너지 계산하기 왜 이렇게 쉬웠냐 하면은 중력이 굉장히 일정한 중력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균일한 전기장을 먼저 생각합시다. 균일한 전기장. 이상하게 전기장 방향은 수평으로 그리더라고요. 수직으로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전기장이 있습니다. 전기장이 있으면은 내가 전하 Q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전하 플러스 Q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만한 거리 L을
옮겼다고 합시다. 플러스 Q를.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를 U1이라 그러고 이거를 U2라 그러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U1이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여기 U2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U2 마이너스 U1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정의는. 자, 그러면 이제 전기력이 이 전하에 해주는 힘을 구해야 되죠. 내가 이제 차지를 끌고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 전기장 방향이 이쪽이었으니까 사실은 플러스 Q에 대해서 이쪽으로 QE라는 힘을 받고 있죠. 이게 힘을 받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만한 거리로 L을 이동시켰어요. 자, 그럼 또 그림은 똑같죠. 이거 90도 돌린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기력이 전하에 해주는 힘은 이 일의 양은 F의 크기에다가 L을 곱하고 코사인 180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에다가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니까 사실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F라는 것은 QE에다가 크기가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U2는 U1에다가 QEL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Q가 따라가는 게 내가 맨날 Q를 넣어 봐야 되거든요. 뭡니까? 전기장에서 받는, 전하가 있을 때 받는 힘을 계산할 때도 항상 Q0를 놔 보듯이 여기도 내가 Q0를 놔 봐야 되거든요, 맨날. 이 Q0가 따라다니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냐면 Q0를 나눠버립시다. 이것도 저 전기장을 할 때 힘을 Q0로 나눴듯이 여기도 Q0 따라오니까 Q0로 나눠버립시다. 예. 어느 거? 이거 빼기. U2 빼기 U1은. U2는 U1 플러스 이거. 그러니까 U1 플러스 얼마. 자, 양쪽을 이제 Q0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U2 나누기 Q0는 U1 나누기 Q0에다가 플러스 EL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그 해당하는 전하량으로 나눈 것을 요거를 전기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전기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너지란 말을 떼버리는 거죠.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단위를 보면 정확히 알겠죠, 이제. 자,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는 단위는 뭘까요? 아는 사람.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는 줄 포 쿨롬이 아니라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이건 그대로 줄입니다. 내가 왜냐하면 저기다가 전기장이 전기력이 해준 1의 양이었기 때문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자, 그럼 전기 포텐셜의 단위는 이게 줄 퍼 쿨롱이 되는 거죠. 이거를 볼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1볼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1쿨롬의 1쿨롬의 전하량을 가지고 1줄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내는 저 위치 에너지가, 그 위치의 차이가 전기 포텐셜 1볼트라고 말하는 거죠. 1볼트. 그래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 전기 포텐셜의 단위는 줄 퍼 쿨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걸 어떻게 쓸 거냐?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V라고 썼네. V라는 것을 U 나누기 Q0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V2 마이너스 V1은 전기장에다가 L을 곱한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에다가 거리를 곱하면은 전기 포텐셜 차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쪽은 전기 포텐셜의 차이니까 볼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전기장에다가 뭔가 미터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기장의 단위는 우리가 맨날 뉴턴 퍼 쿨롱이라고 그랬습니다. 1쿨롬당 몇 뉴턴이냐.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볼트 퍼 미터와 같아요. 1미터당 몇 볼트가 바뀌느냐. 그러니까 몇 볼트가 바뀌느냐. 그걸 가지고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나 같은 단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단위 볼트라는 것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이거를 맨날 뉴턴 쿨롱으로 쓸 게 아니라 볼트 퍼 미터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전기 포텐셜은 이 전기장만 알면은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중력이 물체해준 거꾸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U2-U1은 이거는 전기력 F에다가 L에다가 코사인 테타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여기 계산했던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QE가 되고 L 코사인 테타가 되죠. 그럼 양쪽을 Q0로 나누면은 Q0분의 U2 마이너스 Q0분의 U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E의 L 코사인 테타가 되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V2 마이너스 V1이라고 쓰는 거죠. 그 전기 포텐셜의 차이는 그러면은 전기장 곱하기 거리에다가 코사인 테타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또는 전기장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문제가 쉬웠는데, 균일하지 않다면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거나 또는 경로가 직선이 아니면, 자, 그럼 이제 전기장이 뭐 이런 식으로 불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한 점, 1번 점에서 2번 점까지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거 또 짜기면 되죠.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무수히 작은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 나누면은 각각의 한 구간을 보면은 이거는 거의 직선이 될 테고, 그죠? 직선이 되고, 요 구간을 움직일 때 전기장도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구간을 움직일 때 델타 V라는 것은, 요걸 이제 델타 V라고 봅시다. 델타 V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E에다가 델타 L에다가 코사인 테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코사인 테타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 하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E에다가 델타 L에 벡터 방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이거 벡터 방향으로 쓰기 싫으면은 안 써도 됩니다. 길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델타 L일 때 내가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 전기장이 이렇게 있었다는 소리죠. 그럼 요게 테타입니다. 이걸로 계산해야 되고 이걸로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경로에 대해서 내가 조각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저기 V2 마이너스 V1은 시그마 델타 V가 되고, 델타 V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 말은 결국에 시그마 마이너스 E에다가 델타 L에다가 코사인 테타가 되고, 또는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 쓰자면은 마이너스 E에다가 델타 L의 벡터 V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마이너스 기호. 처음에 들어간 이 마이너스 기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안 넣으면은 포텐셜 위치가 사인이 반대로 나오니까. 물론 뭐 시험에서 사인 하나 틀렸다고 정말 뭐 10점짜리 문제에서 10점을 깎겠습니까? 사인 잘못되면은 뭐 대략 여러분들 1학년 시험에서 1, 2점을 깎겠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 사인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 전기장을 움직인 방향 경로에 따라 적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전기 지워졌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힘이 한 1의 양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듯이 여기도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기 포텐셜이죠. 자, 그러면은 전화가 하나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점전화가 하나 있을 때 여기 점전화가 딱 하나 있습니다. 플러스 Q. 여기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이 점의 전기 포텐셜은 얼마가 되느냐? 이걸 계산하려면은 여기 처음에 U 무한대 점에서 전하를 Q0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Q0가 있어요. 여기서 Q0를 내가 이만큼을 가져올 겁니다. 자, 가져오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안 가져와도 되고 이렇게 삐딱하게 막 가져와도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보존력이라고 믿읍시다. 보존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가져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가져오는 걸로 합시다. 직선으로 가져오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직선으로 가져오려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말한 1번 점이고 이게 2번 점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이거 V로 써야 되겠네. 잘못 썼어요. VR 이게 V 무한대. 그러면 VR 마이너스 V 무한대는 마이너스에다가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각각의 점에서의 어떠한 점에서의 구간을 나눴습니다.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델타 L에다가 요 길이가 델타 L에다가 이동 방향이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코사인 180도가 됩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새로 시작하죠.